자, 검증이까지 전달됐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중개계약입니다. 의무편에서 또 이제 자기 의무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이라는 뜻은 지금 이제 우리 12월이 입문과정이 출발했는데 11월에는 지금 우리 수업이 목요일이잖아, 그죠? 목요일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4주차가 진행됩니다. 근데 12월 달 달력을 제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4주차가 나오는데 12월 25일이 여기 딱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지금 입문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날까지 와서 수업합시다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음 12월부터는 더하기 1시간씩 더 하겠습니다. 그럼 요 날은 별도로 안 와도 되겠죠, 그죠? 이게 오히려 도움되지 20일 나오세요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12월에는 1시간씩 보강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달은 관계없고 11월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니까 개인적인 스케줄도 좀 체크하시고 또 12월에는 수업은 1시 50분까지 가야 되겠구나.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뭐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12월에 와서 그냥 열심히 수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시간 더 하겠죠.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12월 수업은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1시간씩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접어들어서 교재 43페이지 하단 중개계약부터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지금 의무편에서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뭐부터 공부했습니까? 부자기 의무부터 먼저 봤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자기 의무, 해야 될 의무들이 출발되고 해야 될 의무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게 중개계약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이 중개계약도 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 중개계약조차 이 개념을 잡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니까 1번 개념.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아, 딱 말도 요란하다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많은 말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이게 토지, 건물 등이겠죠. 여기 사고자 하는 매수자 을이 있습니다. 여기 A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그림인데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많은 말들이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슨 계약입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뢰인은 갑도 의뢰인이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 아파트 땅을 팔아주세요 하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 그림을 보시면서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의뢰인과 그림에서 누구?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항상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준다고요. 그러면 거래계약은 뭘까요? 하면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1억에 팔겠다 하니까 1억에 사겠다. 이를 거래계약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적어라. 이렇게 적으라면 거래계약은 그림을 보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이 단원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정도로 그림으로 전달되었고 또 이해 못할 내용도 충분히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뭐 밖에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중개사법을 1년 이상 배웠다는 분 또는 지금 합격해서 현업에 계시는 분 또는 이 중개법을 공부한 친구가 있다면 야,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반은 그놈이다 이럽니다. 즉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다는 아니겠죠.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남학생이었다면 여학생에서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학생은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절대 그놈이 아니다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때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입력하세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요. 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으면 중개계약에는 거래 예정 가격이 들어갈까요? 거래 가격이 들어갈까요? 자, 1번 예정 가격, 2번 거래 가격. 답이 몇 번? 자, 중개계약에서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세요 할 때 그 1억은 예정 가격이다, 거래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지.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거래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래가격을 못 찾아낸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를. 그죠? 다시 거래계약에는 내가 1억에 팔겠다 사겠다 하니까 거래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때 1억이라는 가격은 예정가격이다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이죠. 뭔가 구분되죠 지금. 근데 이런 걸 못 찾아낸다고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구분을 그림으로 익히시라. 지금 그런 뜻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그림도 전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단어는 지금 뭐부터 들어왔다? 중개계약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다른 놈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놈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둘 다 중요하다. 일단 그러면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거래계약이 좀 중요하다는 느낌은 오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시험에서는 왜 중개계약을 더 중요시 여기냐면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개념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한 번 더 개념을 가르치고 싶어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어느 게 먼저 일어날까요? 상식이지. 중개계약이 일어나야만 거래계약이 성립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공부한 사람들은 거래계약, 중개계약을 구분 안 하더라니까. 그냥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이 어쩌면 할 때 계약을 구분 안 하고 있으니까 시험 칠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개사법 한 번을 전체를 다 들어보면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다 없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양식은 없지만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서는 양식은 있지만 보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죠? 뭔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그놈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칠 때마다 아까는 보관하라 그랬다가 지금은 안 해도 된단다. 양식은 있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없단단단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런 훈련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라는 그림의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의 법률적인 성격이 밑에 2번에 나타나는데 이건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니까 가볍게 줄 것입니다. 민사중개계약이다. 그런데 상사중개 들어오면 틀린다 표시해놨습니다.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고 낙성 불효식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으로서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건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2번에 2번 위임과 유사하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판례가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중개계약은 민법에 14가지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하고 가장 비슷하다?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3번 중개계약 유형, 종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접어듭니다. 넘어가면 2번 이제 중개계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중개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하단에 내려가면 3번 전속 중개계약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하고 돌았는데 첫째 줄에 보시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밑줄 까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자, 그 단원에서 시험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자, 지금 이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뭐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진다, 말로만 한다.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매수자라도 중개업자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전부 구두로 말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로만 일어나니까 서로 자꾸 분쟁이 생겨요. 어떤 분쟁? 얼마에 사주면 수수료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는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다, 싸게 받는다, 물건은 다 썩은 걸 소개해줬다 등등 구두로 약속을 하고 진행이 되니까 은행과 중개업자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중개 계약서를 좀 적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사면 수수료를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적으면 서로 관계가 명확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조문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를 뭐라 그런다? 임의적인 사항이다. 그죠? 그럼 시험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으면 무조건 X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됐습니까? 첫 번째부터 강조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강조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인데 시험 지문에서 의뢰인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OX 그럼 무조건 X입니다.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제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아, 의뢰인이 뭔가를 요청했는데 하지 아니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 하면 내용도 모르고 맞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맞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시험 치고 나오면 조졌네 또 날아갔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중에서는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잘 익히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안 적었다고 해서 제재는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중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뢰인이 매수자가 개업공사에게 야,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에서 작성합시다 했는데 개업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제재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중개업자한테 가면 되는 거지 뭐. 제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느낌 오죠?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왜? 네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거든. 자, 상단에 보니까 일반 중개사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하게 되거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봐요. 예정 가격이라고 들어오지 여기는 거래 가격이라고 안 들어온다고 지금. 그죠? 중개계약이니까 예정 가격 할 때 가,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이 이루어지면 수수료 적어라. 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1억에 사게 되면 수수료 얼마로 합시다. 를 적어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기잖아요. 수. 그 다음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이 물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물가, 수, 준은 반드시 기재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다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죠. 공법상 제한사항을 적어야 된다. X. 취득에 따른 조세를 반드시 중개계약서에는 적어야 된다. X.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지금 들어놓습니다. 물가, 수준 이런 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중에서 요청 거부 내려가면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려가면 3번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준 서식이죠.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별지 14호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법정 서식은 있다는 뜻이에요. 자, 14호 서식은 있지만 꼭 작성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잖아. 지금 그죠? 양식은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3번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을 이렇게 서론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옆에다 별표 해놓고 그냥 별표만 하면 안 돼요. 별 100개를 그려야 돼. 별 100개. 별 100개라는 말은 100% 나온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 빠진 게 없으니까. 별 100개를 그리시라 할 정도로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별 100개 그리세요 하니까 됐다. 막 공부도 하기 싫은데 별이나 그리자. 계속 100개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100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된다고. 별표 100개입니다. 100개. 자, 그래서 100% 출제되는 단원이 전속 중개계약인데 이때 여러분이 배운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배웠잖아요. 중개계약이 무슨 뜻이죠?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근데 여기에 글자가 더 붙어서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제일 하단.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특정한의 동그라미.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특정한 개업공인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역시 체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라고 들으면 틀립니다. 하여야 한다에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할 수 있다. 결국은 아무리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것을 그림으로 또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은 오래 좀 눈에 남기 때문에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전속 중개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의뢰를 한대요. 한 사람에게만 이 물건을 팔아달라. 이게 특정한 중개업자.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전속 중개계약이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는 가보면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한 사람한테만 사달라 팔아달라 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먼저 팔아주거나 사준 사람하고 거래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지금 대다수잖아요. 이거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 그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중개계약 여러 사람한테 팔아달라 또는 사달라고 의뢰해서 그중에 수수료는 누구에게만 준다? 한 사람에게만 주겠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C라는 중개업자 빨리 팔아줘야 수수료 받으니까 열심히 일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척만 하지. 왜? 내가 경비와 투자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본들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수수료 절로 갚으는데 그죠? 그럼 나는 꽝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거기다가 의뢰인도 그래요. 여러 사람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누군가 팔아주겠지 뭐 이렇게 던져놓지 관리 안 해요. 내 물건에 대해서 흠을 지우는지 안 지우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런데 전속 중개는 지금 뭐라 그랬죠? 믿을 수 있는 사람 특정한 중개업자에게만 팔아달라고 딱 의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중개업자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중개업자는 개업공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흠을 지운다, 안 지운다? 절대 안 지우죠. 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팔아달라 여러 명의 중개업자를 해서 한 사람만 수수료 딱 받아가잖아요. 같이 다른 일하던 중개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그 물건 알고 보면 썩은 거야. 그 사람 바가지 썼는 거야. 갑자기 자기 수수료 못 받게 됨으로써 물건에 대해서 못한다? 흠도 일어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불리한 형태가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에요. 이거를 보완해 주려고 뭐를 도입했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했다. 특정한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형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그럼 특정한 중개업자 의뢰하니까 뭐 중개업자 나쁠 일은 없죠. 자기가 팔아주면 수수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안 보입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 A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A 중개업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능력이 없는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필리핀 여행 갔다 와서 팔아줄게. 그럼 2주 동안. 그러면 자기 2주 동안 필리핀 갈 동안에 이 물건 못 판다라는 단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을 정해놨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업자 A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이 의무가 시험에 나와요.
어떤 의무? 자, 이 의무를 딱 들어보면 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무?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보라는 말은 이 물건이 어디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고 가격은 얼마다, 이거를 빨리 정보를 딱 올려야 살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 그 다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그죠? 아까 보셨나요? 일반적인 중개 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전속 중개서는 반드시 작성하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기거든. 그죠? 세 번째는 업무 처리를 통지해라 라는 의무도 부여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 반드시 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구나. 그죠? 이 업무 처리 통지 의무도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 좀 해보시렵니까? 지금 이렇게 전속 중개를 체결 안 하면,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뭐 주택이라고 칩시다. 자기가 1층 주택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2층에도 주택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세를 놓고 싶어요. 근데 세가 잘 안 나가. 잘 안 나가면 여러분이 뭐 세를 놓는 임대인,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겠죠. 자, 우리 그 방 두 칸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씩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의뢰했겠죠.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이 알았어 하고 메모해 놓습니다. 어디에 있는 방 두 칸에 뭐 거실 하나 있고 보증금 5천에 월세는 80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놨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세가 안 나가.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또 내려가 봅니다. 개업공인사 사무실 가서 그때 의뢰했던 물건을 왜 빨리 세가 안 나갑니까? 이러면 거기 있는 분이, 그죠? 아, 언제 의뢰했지요? 하고 책 막 찾아봅니다. 아, 이때 있네. 있으니까 지금 찾는 중인데 손님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일하고 있는지, 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일단 그래 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또 한 달쯤 있어도 세가 안 나가. 지금 세가 빨리 나갔으면 월세가 돌아도 지금 몇 번 돌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그럼 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의뢰했던 사람인데 왜 이게 안 나가는가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가보니까 그 또 중개보조원인지 소공인지가 모르지만 또 막 책 막 찾습니다. 아, 여기 다 접수돼 있네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연락 못 했다. 하고 나오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지금 신경 쓰고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비싸면 비싸서 안 되는지 싸면 싸서 안 되는지, 손님이 없는지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죠?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 그죠? 그런데 전속 중개를 딱 체결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도 통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물건을 의뢰를 어떻게 광고를 해서 손님을 찾아보니까 뭐 비싸다더라, 싸다더라, 손님이 현재는 없다더라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속중개는 합리적인 거래를 하도록 법을 정해놓는 거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의무는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붙는데, 특히 정보 공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안 지키면 전부 유거리하의 정지 사유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의 의무고, 요 의무를 이제 좀 이따 교재를 보면서 다시 짚어 드릴 거예요. 큰 틀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개업자는 그러면 이런 의무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는데 이 갑이 A하고만 거래하겠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하고 톡톡 거래해버리면 A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리적인 게임이 되려면 의뢰인은 갑에게도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다? 첫째,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위약금이 뭔데? 하고 물으면 A가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하게 되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하면 약속 위반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니하고만 하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 하면 약속 위반이다. 또는 두 번째, A 개업공인사를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딱 부여합니다. A 중개업자를 배제한다라는 취지는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A 중개업자가 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정보도 공개하고 의무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손님을 찾았는데 이 부동산이 1억에 팔아달라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손님을 찾아서 손님이 이 물건을 보더니만 한 500만 원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갑이 깎아주면 계약이 됐을 건데 500만 원씩이나 못 깎아주겠어 이럽니다. 그러면 손님은 갔겠죠. 손님은 가고 A 중개업자는 또 다른 손님을 찾겠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들끼리 계약을 딱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중개업자 A를 빼고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야 500만 원은 좀 심하고 내 300만 원 깎아줄게. 그럼 당신도 200만 원 덜 깎았지만 우리끼리 거래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A 중개업자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 중개업자를 빼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면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합리적인 게임이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개업공인사가 손님을 함부로 소개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위반하면 약속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위약금은 뭐 보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했을 때 나올 수수료 그대로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 위반에 대한 보수 상당액. 첫 번째 위약금이고 두 번째는 소요 비용의 의무도 있습니다. 소요 비용 하는 말은 스스로 발견한 고객입니다. 자, 스스로 발견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갑이 전속 중개업자에게만 거래하겠다라고 전속 중개를 체결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라고 합시다. 갑다시가 형님 땅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뭐 갑의 친구 갑다시가 야 그 아파트 내가 살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 A 중개업자가 했는 역할은 없죠. 그러면 스스로 발견했으면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때 소요비용 경비를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보수 50%를 준다라고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틀리고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해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소요 비용의 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보니까 전속 중개계약은 일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무가 있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도 의무를 주어지니까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진행되는 합리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지금 그럼 이렇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을 현장에 가면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현장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고 시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는데 현장에서 잘 안 해요. 그걸 왜 안 하는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첫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뭐 위약금이니 소요비용이니 이런 의무 듣기 싫다. 그래서 의뢰인이 배제해요. 싫어서.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도 수수료 거래를 하다 보면 웬만하면 수수료를 좀 더 받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 그죠?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이거 거래하면 수수료 얼마 딱 명기하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싶어. 그리고 또 업무 처리를 통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니까 귀찮아. 이런저런 사연으로 현장에서는 잘 이행을 안 해요. 이제 순수하게 시험용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도입된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남 같은 데는 그죠? 젊은 공인중개사들은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는 이달에 전속 중개계약을 몇 건 했냐? 이런 것들이 대화 상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달에 전속 중개계약을 5건 체결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5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수료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그러면 그 예측이 되니까 이달에 들어올 수입은 얼마니까 광고비 어떻게 쓰고 이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저희 다 체결을 하니까 이달에 한 건 할지 안 할지 10건이 들어올지 20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영업이라는 게 합리적인 경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젊은 공인사들은 이제 드디어 전속 중개 또 많이 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시거든. 어떤 분이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또는 땅을 하나 사주세요. 하고 오면 내하고 전속 중개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하면 나는 이런 의무를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가 불능할 동안에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면 이렇게 만약에 서로 발견하게 되면 거래는 하되 소요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 하고 서로 간에 계약서를 딱 적어놓고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의뢰가 딱 됐는데 이달에 전속 중개를 5건 체결했다. 그럼 대체적으로 들어올 수수료가 얼마다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합리적인 경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나도 나가면 전속 중개를 꼭 의뢰인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교재로 확인합니다. 오른쪽 45페이지 올라가면 자,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계약이라는 게 무슨 계약이죠? 중개계약입니다. 거래계약 아닌가 하는 느낌 오죠? 지금 전속 중개계약 파트니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하라 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적습니다. 우리가 3년 보존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내려가면 정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달고 또는 일간신문에 일간신문 앞에 2번 답니다.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자, 정보 공개해야 한다라고 들어오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상대적 취소 사유. 볼 때마다 자꾸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또 3번도 중요합니다. 2번 정보 비공개 의무. 자,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올라오는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역시 위반시. 위반시 뭘까요? 정보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다?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자, 지금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라 그랬는데 의뢰인이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취지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과수원이다 칩시다. 수원에 있는 과수원 5,000평을 팔아달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이 그죠? 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어떤 사정에서 팔고는 싶은데 이거를 수원에 있는 소재지,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5,000평, 금액은 1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보가 다 노출이 되면 시골에 있는 땅은 이런 정보가 딱 올라오면 저건 누구 집 과수원이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소재지와 지목, 평수는 면적은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비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데 이런데도 중개업자가 뻐적뻐적 정보를 공개해 놓습니다. 뻐적뻐적 공개를 떡 해놓으면 이 갑의 앞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럽니다.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확 오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거죠. 그래서 집은, 지목, 면적은 공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앞집 사람은 딸 걱정하죠. 이 갑의 뒷집 사람은 지나가다가 야,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드디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기 시작했나? 이런 말 한번 들어볼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스트레스 받자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도 뻐적뻐적 공개하면 제재가 뭐다? 상대적 취소 사유다. 지금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죠. 4번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문서에도 동그라미.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팩스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팩스도 문서잖아요. 그죠? 근데 2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 통지하였다. OX, X, 전화로 하는 건 구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 보시면서 이게 중개업자의 의무였다면 내려가면 의뢰인의 의무 다 공부했죠. 1번 위약금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2번 소요 비용의 지불 의무가 있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수수료 50% 이라면 틀린다 그랬죠. 수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딱 50% 주는 거 아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협조 의무 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번 공개할 정보가 그러면 뭡니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4번에 별표 딱 해놓고 자, 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데 공개할 정보가 뭘까요? 정보가 뭐냐 하니까 거기 1, 2, 3, 4, 5, 6, 7을 들었고 시험에서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도 굉장히 많죠. 자, 오늘 이래 따라갑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용도 등을 공개하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자, 여러분은 일단 중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중. 그 다음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은 수만 보면 뭐만 찾아내면 된다? 수도만 찾아내면 나머지 전기, 가스는 저절로 시험에서 다 올려줍니다. 수.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18m 도로를 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교통상황도 공개해라. 또 5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하는데 소, 동그라미. 그런데 갈로 열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인적사항에 줄 딱 꺼놓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농협의 대출이 3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게 저당권이 권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공개해줘야 이제 물건을 살 사람이 올 건데
쓰잘데없이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건 공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돌싱이기나 그냥 싱이기나 하여튼.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섯 번째,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여기는 토지 투기 지역입니다. 또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공법상 사항도 있으면 공개하라 공. 그리고 마지막 중개대상물의 예정 가격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 공 동그라미. 그럼 예 공을 공개하는데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죠? 새 사는 사람한테 공시지가 얼마인가는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공개해야 될 정보, 지금 그 양 많은 것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겁니다. 정보가 뭡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따라왔고, 이제 지금부터 마르고 딸토록 공부할 거니까 정보하면 여러분들은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중이 뭡니까 하니까 중개 대상물만 찾으면 돼.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은 시험에서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도가 뭡니까? 도배를 기억해라. 그래서 도에 동그라미 한 거예요. 도배만 딱 잡아내면 벽면의 상태 올라옵니다. 수도입니다. 수도를 찾아냈으면 저절로 붙는 말이 뭘까요? 전기, 가스는 자동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뭐 중앙집중식이다, 개별난방식이다, 기름보일러다, 이런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 도는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다. 도로 등. 소유권 탁 찾아내죠.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소유권만 찾아내면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공법상 제한사항. 공만 보면 공법만 기억합니다. 공법. 그리고 얘가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까지 지금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개할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면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천천히 따라갑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내려가면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밑에 됐고 자 오른쪽에 하단에 6번 위반시 제재도 아까 다 이야기했죠. 상대적 임의적 취소사유에는 정보공개라는 말이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 정보공개가 상대적 임의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조건 눈 감고 6월에 업무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하나 잡혔다면 오른쪽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탁 들어오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하고는 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짝이다 그랬습니다. 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전속중개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거래 정보망 한 문제 냅니다. 두 문제 나왔죠. 두 개를 섞어서 한 문제 냅니다. 그러면 합이 몇 문제? 3개가 나오는 단원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40문항이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3문제쯤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10%가 나온다. 이런 단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원이고 짝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저절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수업은 잘라서 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속중개계약 하면 뭐를 기억하라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짝으로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이 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자 다시 애기들하고 여러분들 그죠? 오늘 야 피자 먹자 하면 애들은 무슨 말 할까요? 콜라는 이게 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속중개 하면 뭐가 붙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수준이 안 맞다. 다시 친구들하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하면 친구가 하는 말이 뭘까요? 소주는 이게 짝이잖아. 그죠? 근데 소주는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또 깻잎은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수준 이하에. 그죠?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하면 자동으로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럼 거래 정보망이 뭡니까? 하니까 첫째 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까지 동그라미 놓고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말을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이 그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컴퓨터입니다. 마우스까지 그렸습니다. 좀 전에까지는 테레비였는데 마우스까지 그려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랬습니다. 그럼 정보가 뭔데? 하니까 금방 들으셨잖아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금 중도, 수도, 소공하니까 또 좀 띵하다. 그러면 중이 뭐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뭐 노원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예정 가격은 뭐 3억인데 뭐 저당은 얼마나 설정됐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학교하고 거리는 몇 미터에 있는 물건이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중도, 수도, 소공이라는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교환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라고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조해도 생각은 따로 해요. 어떻게 따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의뢰인.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가서 저기 뭐 노원 도봉 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그 중개업자가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뭐 아파트 소재지는 뭐 도봉구에 뭐 몇 년짜리 7에서 10년 정도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 가격은 3억, 그 다음에 뭐 대출은 얼마나 돼 있고 예정 가격은 뭐 얼마짜리다. 이런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컴퓨터에다가 키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키? 엔터키. 이 정도로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넣고 엔터키를 탁 치면 여기에 관한 정보가 쫙 나온다고. 이제 아파트가 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얼마, 가격은 어떻고, 뭐 여기는 지하철하고 거리는 얼마고, 이거는 좀 비싸고, 요거는 좀 오래된 아파트네 하고 정보가 나오면 의뢰인이 요건 별로고 요걸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의뢰인이 아파트 사주세요 하면 중개업자가 그래 이런 정보를 넣고 이 물건 중에 요거 괜찮습니까? 요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게 아니고 의뢰인이 아니고 중개업자 상호간에만 정보를 교환한다니까요. 그런데 의뢰인과 중개업자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래 들어가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게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으로 자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럼 알아들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기능을 저절로 알아야 돼요. 1번, 이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첫째, 부동산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해요.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모텔은 모텔대로 물건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 정보망은 시장 형성의 기능을 한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가격의 조정 기능도 합니다.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물건이 이렇게 오픈이 딱 되니까, 자,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3억에 팔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를 5억에 팔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억짜리 물건은 본다 안 본다? 안 보게 돼 있겠죠. 그럼 내 물건이 왜 안 팔리지? 하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3억에 거래를 하네? 그러면 자기 가격을 낮추는다고.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능이 있고, 세 번째,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정보가 공급되어 있잖아. 그죠?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 당근이에요. 또 당근을 또 당근이라고 적는 사람 있죠? 당연한 건데. 당근 적은 사람은 또 말밥도 적어요. 갈로 열고 말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 공급의 기능이 있다. 당근. 이거는 그죠? 네 번째,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된다. 동의합니까? 개업공인사 두 사람 이상이 엮어져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중개 이런 모습으로 갖춥니다. 공동중개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자들의 조직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자, 이 특징 객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아니어도 컴퓨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정보를 공개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저절로 알아야 되지. 이걸 막 외워가면서 알아야 될 물건은 아니죠. 지금 교재에는 빠졌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실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원격지가 멀리 있는 이런 뜻이에요. 멀리 있는 물건도 손쉽게 계약할 수 있다. OX. 맞죠? 이거 책이 없다고 그것도 답으로 못 찾아내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이 서울에 살지만 제주도 땅을 거래할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땅도 거래할 수도 있겠죠.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원격지에 있는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말에 동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보고. 다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OX.
맞는 말이죠. 여기 책이 없다고 그런 말 없는데요.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구나. 지금 이 말들을 이해하신 거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번 내려오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란 말이 툭 튀어 들어왔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줄 닦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1번 내려오면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줄거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까지 줄 것입니다. 이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 말이를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까지 줄 것입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거래 정보망인데 이런 정보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자하고 돌았으니까 이거를 좀 잘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 운영자가 뭐 하지요? 카페 운영자가 카페를 관리하죠. 거기에서 가면 필요 없는 정보도 삭제도 하고 어떤 공지사항 이런 것도 전달도 하고 그게 운영자가 하는 거잖아요. 카페 하나 정도 가입돼 있죠. 무슨 카페? 또 공부하는 카페 말고 뭐 공부하는 카페 아이고 카페 가입돼 있죠. 무슨 카페? 애완견 뭐 이런 취미 동호 이런 카페 있죠. 거기 운영자 있다 없다? 있죠. 운영자가 뭐를 하죠? 관리하고 올리는 정보도 있으면 공지사항, 회비 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운영자잖아요. 또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삭제도 하고 정리하지. 일반인들은 그런 정보를 삭제하고 정리를 못 하잖아, 그죠? 참고로 저는 그 초등학교 이제 동창회 카페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카페 운영자는 우리 총무예요, 총무. 총무가 그 카페 운영자인데 주로 올리는 건 뭔가 하면 이달에 회비 안 내는 놈 누구 지난달에 미납 받는 놈 누구 이런 거 올려놔요. 그리고 뭐 12월 6일 무슨 막년회를 어디서 한다 이 정보 올리는 게 거기 운영자가 하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카페 등에 뭐 비아그라 싼 거 있어 막 이런 정보도 들어오면 그거 삭제하고 정리도 누가 한다? 운영자가 하는 거라.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정리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카페 운영자가 있듯이 이런 정보를 운영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운영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중개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래정보사업자에서 지금 법조문에서 배운 거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시도지사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정보사업자를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하단에 가면 지정요건 이거 천천히 봅시다. 안 바쁘니까. 넘어가면 신청 서류는 이렇고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도 누가 교부할까요? 국토장관이 교부하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설치, 운영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5번 중요합니다. 이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사람은 다음 같은 의무를 지켜야 돼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한하여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르게 동그라미 3번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자, 그런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내려가니까 2번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이 받았던 지정을 취소한다고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시키고 1년에 1,000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여 다르게라는 말은 이겁니다. 거래정보망은 누구에게만 정보를 공급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공개하면 뭐한다? 취소시키고 1년에 1,000이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공개한다라는 말은 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정보를 올리는데 중개업을 하는 박 사장님이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3억에 팔아달라는 물건을 여러분은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사람한테도 우리 아파트 3억에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 사장한테도 의뢰했는데 김 사장도 당연히 뭐라고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정보를 올려가지고 이제 손님을 찾아야 될 판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박 사장하고 친하거든요. 다르게 공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박 사장이 한 물건에 대해서는 3억 이렇게 올려주고 김 사장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0억에 팔겠다. 그럼 똑같은 아파트를 3억에 30억에 팔겠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물건은 영원히 거래 못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다르게 요래 공개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 매기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됐죠? 자 그러면 개념을 딱 잡았으면 이번에는 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제일 밑에 보니까 6월에 업무 정지인데 1번 허위 공개 금지. 무슨 말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2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뭐에 해당된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지금 이랬고 그 기준은 얼마다 있죠? 그 기준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아직 보지 마시고 지금 또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에 처한다. 이게 중요하다면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위반합니까? 1.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금 했던 거 처리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요거는 6월에 정지다. 이렇게 돌았다고요. 자 이것도 이해해 봐야 돼. 거짓으로 공개한다. 이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아파트가 하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B라는 개업공인사가 정보를 올리는데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아까 보면 중도, 수도, 소공할 때 도가 뭐다? 도로와 교통수단 관계도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30분 거리에 있다 이러면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올리는 걸 뭐라 그런다? 거짓 공개라 그런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죠. 왜 이렇게 거짓으로 공개했죠? 팔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니까. 그죠? 아파트가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거하고 3분 거리에 있는 건 가격도 확 다릅니다. 그래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올린 것을 거짓 공개를 한다고요. 사는 사람도 그죠? 이런 정보를 보고 중개업자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그런 물건을 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지하철하고 3분 거리 지하철 붙어 있잖아요. 3분 거리고 가격이 너무너무 좋네 하고 계약서를 탁 적어놓고는 이제 아파트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쭈구리 3분이 아니고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사 보고 3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30분이나 걸립니까? 이러니까 개업공인사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비행기 타면 3분인데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지금 계약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걸 느껴보라고요. 두 번째 또 위반하는 건 봐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하면 6월에 정지예요. 통보를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정보가 올라와서 이 물건 하나를 거래했어요. 그러면 팔렸다 이 말이에요. 팔렸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삭제하고 정리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이 정보망에 들어갔을 때 볼 때는 이 물건이 팔리고 없는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위 정보가 되니까 정보 통보 안 하면 6월에 정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강남에 그죠? 강남대로에 있는 뭐 땅 100평짜리가 1억에 팔겠다고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땅이 이렇게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2년도에 입력해놨는 자료가 아직도 있는 거라, 그지?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도로가 났고 빌딩이 들어서도 들었을 건데 그때 올려놨던 정보를 지금도 삭제하고 정리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때는 그게 뭐가 된다? 거짓 정보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공개한 거나 통보 안 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인사에는 뭐 내리겠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 잡히시죠? 자, 그러니까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는 모습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교재 5번과 6번은 뭐 기출문제 등을 보시면 알지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에서. 개념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합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에 대해서 위반하면 어떻게 위반한다?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그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에 1,000 됐고 중개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하는 것까지를 정리하셨습니다. 한 번도 다 기억은 못하겠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심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다음 주 수업이 한 장 넘기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또 우리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 준비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잘해야 뭐가 된다? 계약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인 설명 파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